자, 이번에 8번째입니다. 광주 지원 2025 타경 32467 아파트 2분의 1 지분 강제 경매입니다. 청구금액이 현대카드가 870만 원이 있고 우리카드가 1,600만 원이에요. 합치면은 약 2,500~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감정 가격이 얼마죠 지금? 5,500이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취하될 가능성과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할 가능성이 50% 정도로 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경우에 이거는 취하를 시킨다고 하면은 우리가 낙찰을 받고 취하를 시킨다 그러면 취하 동의서에 도장을만 찍어주면서 몇백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장 빠른 시일에 잔금을 내지 않고도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이 사람이 취하를 시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잔금을 내야 되거든요. 잔금을 내야 된다고 할 때 현재 가격에 90% 정도의 매도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얼마까지요? 70%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취등록세를 내고 뭐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는 70% 아까처럼 49%까지 떨어진 것이 아니라 7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최저 가격으로 그냥 조금 높게 써서 이차례 들어가야지 만에 하나 취하가 되지 않더라도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 1층 102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층보다는 좀 가격이 하락하겠죠. 매입을 할 때 1층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재로서 왼쪽 옆에 있는 겁니다. 아파트 이렇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권리 분석을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뭐죠? 광주광역시 있고 북구 이렇게 2분의 1씩 있습니다. 김주구, 김지선하고 김지윤이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형제지간인 것 같아요. 현대카드가 있고 우리카드가 있죠. 두 개가 같이 경매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거는 취하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취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잔금을 내고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는 데는 공인중개사한테 가도 되고 공인중개사를 가는 걸 반대한다 그러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 질러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거주자 김누가 이렇게 있습니다. 9번째 물건이 있습니다. 우리 그 수강생들 중에서 저한테 문자가 오는 것이 교수님 소액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좀 골라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일부러 소액을 고른다든지 일부러 돈이 높은 걸 고른다지는 하지는 않고 제 나름대로 이거는 돈이 좀 되겠다고 했을 때 추천하는데 지금 그 중에서 하나가 오늘 물건 중에서 하나가 지분으로 해서 가장 수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거 하나가 수익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감정 가격이 얼마였었죠? 1억 1,500이죠. 얼마까지 하락했죠? 3,900까지 하락했죠. 3,900까지 하락했다면 지금 우리 투자하시는 분이 이 정도 돈은 대출을 안 받아도 가지고 투자할 만하죠. 네.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돈 된다는 거 장담합니다. 지르지 않고 낙찰 받아도 이건 조금 더 질러도 돈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이 집이 2분의 1 집이 경매로 나왔죠. 그렇죠. 집이 나오는데 이게 도로에 접해 있어요, 없어요? 도로에 접해 있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먼저 49%까지 떨어졌을 때 이게 출입구가 없구나 해서 제가 제껴서 한 번 더 떨어져서 34%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봤습니다. 이거를 이게
이렇게 남의 땅으로 둘러싸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취직을 했을까 하고 봤습니다. 로드뷰를 봤어요, 제가. 로드뷰를 봤더니 이렇게 듣더라고요. 여기 대문이 있죠. 대문이 여기 써 있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기 앞에 있는 이 땅이, 이 땅을 지금 뭐야? 여기에 대문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땅을 가로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땅을 가로질러서 마당으로 쓰고 진출입로로 쓰고 있는 거야. 야, 이게 어떻게 돼갖고 이 땅 주인이 자기 땅을 가로질러서 진출입로로 쓰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이런 땅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땅이 누구네 땅이었냐면은 누구네 땅이었었죠? 기획재정부 땅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뭐야? 불화를 받았죠. 제가 이거 먼저 토지 특강할 때에 국유지, 하천부지, 조가리 토지는 옆에 땅 주인한테다가 감정가에서 불화를 해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게 여기만 하천부지가 아니라 다른데 앞에가 다 하천부지가 되고 뚝방도 있어가지고 그 옆에 집 다른 집도 불화를 해준 게 있고 하나는 불화를 해주지 않고 그대로 찍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 옆에 땅이. 근데 제가 가만히 봤더니 불화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여기 이 도로 진입로로 쓰고 있는 거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야. 엄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상속을 시켜줘서 상속한 아들이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받고 난 다음에 이걸 불화를 받았어. 불화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냈어. 여기 땅 주인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불화를 해준 겁니다. 왜? 그 땅 주인이 진입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기획재정부에서 하천부지인데 그 하천부지를 이용을 해서 도로를 썼기 때문에 건축허가 났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거를 도로를 쓰고 건축허가를 받은 데서 불안해달라니까 불안해준 거예요. 다른 데서 불안해준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제가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건물을 먼저 지었겠구나 하고 싶어서 아까 뭘 봤죠? 여기 보면 건축허가에 나온 도면에 나온 걸 제가 이걸 세움틀을 들어가서 봤습니다. 봤더니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 뭐라고 했죠? 3m 이상의 도로라고 나와 있죠. 아까 제가 보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뭘 받은 거라고 본다? 상설 도로 허가를 받은 거를 본다고 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땅인데 이 건물만 사용하니까 이 건물 주인한테가 하청 불안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불안을 받아서 앞에 땅과 뒷 땅이 하나가 되면서 값어치가 훨씬 더 높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앞에 땅은 엄마 이름으로 그대로 돼 있고 뒤에 있는 건물이 있는 땅은 2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왔죠. 그렇죠? 그럼 우리 2분의 1 지분 경매로 샀다고 가정합시다. 샀어요. 근데 여기 있는 나머지 지분권자가 내 지분을 안 산다 그러면 나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야 되겠죠. 다 팔아서 나눠서 여러분이 이것이 다시 경매로 나와서 반가격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이 집을 샀다고 그랬을 때 앞에 여기 건축법에 의해서 뭘 했죠? 건축법상 도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앞에 불화를 받은 엄마 이름으로 돼 있는 사람이 이 진입도로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이 막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2분의 1 지분으로 낙찰 받은 사람이 우리하고 협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건축 지적법상 도로가 없이 맹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좋은 땅의 건물이 얼마까지 하라 그랬죠? 지금 34%까지 하라 그래서 감정판가가 얼마인데? 1억 1,500인데 얼마까지 하라겠다? 3,900까지 하라겠다. 낙찰 받으면 감정가보다 싸게 팔아도 1억 주면 팔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현장 답사를 다니면서 강의를 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 당시에 갔다가 오다 보면 저한테 슬쩍 얘기해요. 내가 이번에 현장 갔는데 이거
딱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내가 뭐라면 들어가겠다 그러면 우리 같이 현장 답사온 사람들한테다가 내가 입찰에 들어갈 거라고 그러고 휴게소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아이스크림 하나 다 사서 나눠주면서 내가 입찰에 들어갈 거니까 다른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하면은 그때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예 알았어요 우리 안 들어갈게요 하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였었어. 이거 들어가시고 싶은 분 있으면은 말씀하세요. 오늘 제가 생맥주 한 잔 살 테니까 그거 한 잔씩 드시고 나 들어가게끔 양보해 주십시오 하세요. 돈 되는 겁니다. 이거. 다른 사람들은 건축법상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맹지라 그래서 아무도 안 사요.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간다면 우리끼리만 들어가는 거지 이게 다른 사람 안 들어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사장님? 맞습니다. 오늘 말씀이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것이 오늘만 나오냐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질러서 경쟁해 갖고 높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얼마든지 나옵니다. 또 나와요. 이 물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걸 가지고 제가 오늘 교재 드린 걸 가지고 본인이 권리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권리 분석을 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저한테 또 문자를 줘서 물어보세요. 그럼 어디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다고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정도면 자료가 뽑아서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다고 해서 자료 준비를 다 했는데 중요한 건 내가 확인해 본 건 그거예요.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이 땅을 진입도로 썼느냐 안 썼느냐 그걸 내가 확인해 봤는데 마침 시험부터 들어가 봤더니 이게 진입도를 쓴 것이 건축 허가를 했을 때 있는 거예요. 딱 건축 허가서에 진입도를 쓴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진입도로 쓴 거를 다른 사람이 샀다고 해서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막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뭘로는 막을 수가 있어요? 민법에 의해서는 막을 수가 있는데 민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막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면 네가 내 땅을 사용하니까 어떻게 사용료는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면 그는 이제 그 피투기는 저기 뭐가 되죠? 그 이제 싸움이 되는데 이 개인이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쓰는 경우에는 돈을 뭐 주라고 판결이 안 나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딱 우리만 쓰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 판사님이 야 지료 얼마를 줘라 이러고 판시를 해주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건물을 내가 다 샀을 때 그 앞에 땅 주인이 그냥 너가 내 진입도를 쓰고 있으니까 지료를 달라 했을 때 최악의 경우가 지료 얼마를 주는 것이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허가를 받았어도 다른 사람이 여러 명이 쓰고 있을 때는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돈을 준 걸로 보기 때문에 지료를 주라고 하지 않는데 이거는 옛날에 국유지 기획재정부도 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국가에서는 상을 받지 않고 그냥 건축법도 돈으로 했다 그걸 불화를 받았으니까 땅 주인이 되고 한 사람만 쓰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우리 건물 주인한테다가 그러면 도로 사용하는 비용은 줘야지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앞에 땅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는 뭐로 돼 있죠? 천으로 돼 있죠. 이것도 뭐로 돼 있죠? 천으로 돼 있죠. 이것도 천으로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게 하청 부지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이쪽 천은 건물을 지어서 불화를 받았고 이거는 불화를 받지 않았더라고요. 아직도 기획재정부 땅이 그대로 있는데 사실은 항공사진 보면 거기도 건물이 있더라고요.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 주인이 보면 기획재정부한테 내가 이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불화를 해 주십시오. 그럼 불화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나 혼자서는 국유지인데 나 혼자서는 쓸 수 없는 조간이 땅일 때는 옆에 분한테 주는 거고 이렇게 이 국유지를 이용해서 나 홀로 쓰고 있을 때는 불화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그 내년에 아마 2월 달쯤 해가지고 도로에 대한 특강을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얘기가 자세히 나오게끔 됩니다. 제가 이걸 로드뷰를 보고 다 등기부등본을 띄워보고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맹지가 아니고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 현황도를 띄어서 보니까 이렇게 사비도 도로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것도 건축물 관리장에서 정식으로 건물이 다 지어져 있는 거. 여기 앞에 하천 부지였던 걸 이 하천으로 있는 걸 그대로 기획재정부에 썼는데 개인으로 불안해줬던 거. 이게 다 등기부도 다 띄어서 보고 확인한 겁니다. 10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대구 대전 2023-1064입니다. 여기는 건물을 짓다 말고 중단돼서 건물은 빼놓고 토지만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감정평가가 얼마죠? 4억 8천이던 것이 2억 3,90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얼마까지 하락을 했죠? 3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 낙찰 받으면은 제일 먼저 어디를 가야 되죠? 구청에 가서 담당자한테다가 건축가 누구한테 어떻게 받았느냐는 걸 물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면 이렇게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세움터를 들어가서 확인해봤습니다. 여러분 먼저 토지 특강했을 때에 제가 이런 걸 띄워보는 거 확인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봤더니 뭘로 났죠? 여기 건축허가가 났죠? 뭘로 났죠? 2022년도에 건축허가 난 겁니다. 단독주택인데 뭘로 나왔죠? 다중주택으로 나왔죠. 다중주택 뭔지 아세요? 다중주택. 이 다중주택이 문제 이게 생겼냐면은 이명박 정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이 나왔죠. 그렇죠?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오기 전에 고시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고시원이라는 건 건축법이 없습니다. 건축물의 종류에 고시원이 없습니다. 네. 건축법에는 고시원이라는 것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를 주고 뭐 할 때는 뭐가 있죠? 고시원이라는 것이 있죠. 이거를 이명박 정부에서 이 고시원을 건축법으로 끌어들인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도시형 생활주택 하나가 이게 뭐야? 다중주택입니다. 자, 여기 다중주택 다음에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이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우리 고시원이 그런 거 아닙니까? 보면 독립형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을 것. 독립한 단독주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방 하나에 룸 하나에 화장실은 만들어 놓는데 바깥에 나가면 취사시설은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가 다중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취사시설이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뭐가 되죠? 다가구. 취사시설이 바깥에서 공동으로 쓸 때는 뭐야? 다중주택.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월세를 주기 위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건물은 매각주에 토지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낙찰을 받으면 이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대전시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허가를 받은 거를 담당자가 가르쳐 줘요. 근데 누구가 받았는지는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뭐는 가르쳐 주죠? 설계 사무실은 가르쳐 줘요. 설계 사무실에 와서 여기에 주인하고 만나서 건축 허가를 넘겨 받아도 되고 건축주 명의 변경해서 적당한 가격에 넘겨 받으면 되고 적당한 가격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가격하고 건물 주인이 원하는 가격은 다르겠죠. 이 사람은 여기 골조를 한 2층까지 지어놨기 때문에 억대는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억대를 들어갔으니까 억을 달라고 그래, 1,000만 원 달라고 그래. 그러면 나는 1,0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1억을 달라고 그러면 합의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 사람을 상대로 뭐야? 철거와 지조소송. 그리고 강제로 이런 경우에 골조가 되는 게 강제로 기입되기서 이것만 경매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것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건축주가 갖고 있던 아파트를 경매로 집어넣는 거야. 이 지조를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억대 달라고 그러다가 아 기한 가져가. 그리고 이거 뭐야? 나한테 돈 달라는 것만 뭐야? 취소하고 이렇게 해도 협상이 나와요. 자 그러면 건축주 명예 변경에 의해서 내가 땅과 건물이 내게 됐습니다. 이제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지어야 돼, 팔아야 돼? 팔아야 돼. 그럼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누가 사요 그거를? 건축업자가 사죠. 아니 이게 다시 말하면 이렇게 건축한테 파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건 내가 옛날에 건설업을 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보면 이게 좀 유치권이 없어요. 유치권이 없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거의 거준 돈을 다 받았다는 얘기죠. 이 사람을 찾아가서 먼저 짓던 사람 찾아가서 나 돈이 없는데 이 땅 사려고 돈이 없는데 당신 다 짓고 세를 당신 받아가지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좋은 위치인 땅을 사면은 내가 건물을 질 돈이 없어도 건설업자를 보고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전세 보증금으로 당신 가져가고 월세는 내가 받게끔 해줘. 하여서 사업 계획서를 잡아봐서 들어서면 하는 건데 여기는 골조를 지금 2층까지 끝내져 있기 때문에 골조 더 들어가봐야 얼마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이게 다 지려면 한 5, 6억이 들어가는 건데 집이 2층까지 지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3억 정도쯤 더 들어간다. 인테리어하고 나머지하고 골조 나머지 하는 게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1억만 더 줄 테니까 나머지 준공 시키면 내가 1억은 더 줄 테니까 얼마로 보증금 얼마 받고 얼마 줄게 하게끔 되면 되는 그거는 짓는 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그거는 해결이 되는데 여러분이 조사해야 될 것은 이렇게 다중주택을 지었을 때에 보증금 얼마에 월세가 얼마 정도 들어올 수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먼저 번에 이게 49%까지 떨어졌을 때도 제가 추천을 안 한 겁니다. 34%까지 떨어져다 보니까 골조 그냥 들어오고 땅값에도 반가격에 이어서 사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돈이 들어올 거라고 내가 직접 가서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정도 돈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떨어지는 걸 보고 추천한 거예요. 일단 땅값에서 반가격 이하만큼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골조에서도 3층까지 질 거를 지금 2층까지 지었으니까 그만큼 또 우리가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건물주가 합의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정 시한권이 있죠, 이 사람이. 그럼 법정 시한권이 지담한 걸 가지고 나한테다가 매월 땅에 대한 지료를 주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럼 자기는 어차피 건물을 짓는데 1억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1억이 다 날아가는 것이지 여기서 이 사람이 건지지 못해요. 내가 1,000만 원이라도 준다 그러면은 그나마 건지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1억 줄 때까지도 안 하고 버텨 그럼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다중주택에 대해서도 여러분 정확히 이해가셨죠? 어떤 것인지. 이 건축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건축주 명예 변경하는 방법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그 건축주하고 합의가 돼서 인감증명에 의해서 건축주 명의 변경 도장 찍고 인감 도장 찍고 주게끔 되면 건축 허가서를 넘겨주면 내가 그대로 그 공사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중주택은 게 원래 일반 주택은 2층까지 짓는데 여기는 다중주택은 3층까지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골조가 2층까지만 돼 있는 걸 보고 3층은 안 한 것 같아요. 3층까지만 했으면 이거 돈 많이 남는 거예요. 인테리어 비용만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2층까지만 돼 있기 때문에 3층을 어떻게 됐는지 3층을 안 하고 용도 변경, 설계 변경을 해갖고 3층 없이 했어도 없어도 골조 끝난 것 같고 마감해도 이 분양을 한다든지 임대 줬을 때 돈이 나온다 그러면 굳이 3층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사실 들기는 들어요. 보면. 그러니까 원래 설계 사무실 가서 설계를 얼마큼 했고 나머지 시공 비용 골조를 더 하는데 얼마가 들어갈 거니까 보고 그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건설업자하고 같이 이거를 다 지어서 했을 때 임대가 얼마 나오고 팔을 때는 얼마가 나온다는 걸 계산해 보면은 일단은
땅값에서 반 이하로 우리가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을 골조까지 한 거는 우리가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수익은 우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34%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 그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한 적이 여기 다 있으니까 교재에 있으니까 기준 권리만 찾아서 그 인수 소멸만 보면 되었으니까 특별한 게 없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시기간을 빨리 기한 진행하고 우리가 낙찰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매도할 것이냐를 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11번째 물건입니다. 대구 지원 2024 5974입니다. 노이자 시설로 이 유치원을 아주 잘 지었는데 거의 감정 가격을 한 8억 얼마 9억 정도까지를 건물을 쳤더라고요. 그래갖고 전부 다 감정 가격이 11억짜리가 지금 하락을 해서 얼마까지 하락했냐면 약 4억까지 하락을 했어요. 제가 이거를 추천한 이유는 여기가 도시개발에 의해서 토지 구획 정리가 돼가지고 이 건물을 진 사람이 제가 다 들어가서 권리 분석을 확인해 봤더니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환지로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환지로 받은 사람이 여기다가 제가 유치원을 진 것이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유치원을 진 것이 먼저 번에 제가 그 토지 개발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에 지구 단위 계획을 강의했었죠. 지구 단위 계획을 할 때 보면 지금은 재개발을 한다든지 토지 구획 정리를 한다든지 개발지역구역에서 해제된다든지 이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을 거의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을 구획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도 거기에 어떤 건물을 얼만큼 집어넣을 건가를 다 계획을 해갖고 기반시설을 설계를 해서 집어넣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어린이집 지었는데 노유자 시설인데 어린이집 가능해요? 어린이집을 지은 거예요. 여기 보면 어린이집인데 구획 정리된 요 땅이거든요. 요 땅인데 뭐로 나와 있죠?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와 있죠. 근데 여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했던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 지구 단위 계획에서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 지구 단위 계획에서 어린이 집을 지정했다 그러면 못 바꾸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필요해서 어린이집을 지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린이집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용도 변경을 해야 돼요. 건물이 잘 지어졌기 때문에 근생이나 이런 걸로 용도 변경을 하게끔 되면 택지 개발이 된 건물이 잘 진 거기 때문에 11억짜리가 4억까지 떨어졌을 때에 이거는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의 입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여기에 도시계획과에다가 확인을 하는데 여기에 이것이 어린이집을 용도 변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만약에 용도 변경을 못한다면 이거 투자하면 안 됩니다.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면 투자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아파트가 여기 3개가 있죠. 여기 위로. 그리고 여기 있고 학교가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파트 이쪽으로는 좀 건물이 많이 지어졌는데 이쪽으로는 지금 아직도 빈 건물이 많죠. 아직.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렇게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신도시를 만든가 개발을 했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은 개발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그 개발하는 게 오래 걸렸던 것이 일산 신도시예요. 다른 거기 그때 5개 신도시를 만들었을 때 저기
노태우 정부에서 다 빨았는데 그 일산은 한 6, 7년을 지고도 그 분양이 안 돼갖고 수의 분양으로 한 6, 7년까지 수의 분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전철도 나아지고 계속 도로가 다 나아지다 보니까 이제 일산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이제 올라가게끔 된 건데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한 땅은 올라가는 게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가격에 의해서 반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사놓고 기다려도 좀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되는데 이거는 건물을 지었는데 왜 여기다가 이 어린이집이 잘 안 된다는 건 많이 지금 알거든요. 제일 지금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옛날에 아파트를 지을 때에 아파트 상가가 있죠. 그 아파트 상가에 어린이집을 짓게끔 하면서 상가를 허가를 내준 거는 그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이 없어서 그 어린이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그 유치원이 들어올 사람이 없어도 그 허가를 내줄 때에 그 조건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낙찰 받으면 용도변경이 안 돼요. 그 조건으로 그때 건축 허가를 내줬고 상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것도 어린이집을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면 돈이 되고 용도 변경이 안 된다 그러면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 대출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만 된다면 대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걸로 보고 이런 경우에 만약에 용도 변경이 된다 그러면 대출만 된다 그러면 이거는 NPL로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도 투자하는 거예요.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을 때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살림집도 여기 있는 것 같더라고. 하나 위층에는 살림집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거주를 하고 밑에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았던 애들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이 없어요. 근데 지금 애들이 없어가지고 이런 지금 유치원들은 지금 다 요양원이 없습니다. 안 되면 이게 지금 요양원으로 바꿔야 돼요. 같은 그 뭐야 그 노인들 요양하는 시설을 바꾸면 그건 같이 용도 변경 허가가 되는 거죠. 간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어린이집 이렇게 되는데 같은 그 노이자 시설이기 때문에 노인네 들어가는 것도 노이자 시설, 어린이집도 노이자 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걸로 일반 근린생활시설은 용도 변경이 안 돼도 노이자 시설로는 용도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 노이자도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노이자들은 보게 되면 대이자 시설이 지금 시골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방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자식들이 자기 그 부모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보러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도심 지역에 있는 그 노이자 시설도 그 잘 운영이 되긴 되는 것 같더라. 이런 경우에는 노이자 시설보다 보면 노인 요양병원으로 해가지고 그 의사한테다가 매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가격이 워낙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사는 건 언제든지 살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팔고 어떻게 매도할 것이냐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맞춰서 매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서부터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공매물건 3개입니다. 공매물건 3개인데 제가 공매물건 3개 고른 것이 전부 다 건축물 관리자장은 있는데 건물은 매각제입니다. 공매로 나올 때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어도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없으면은 공매집을 넣지 않습니다. 전부 다 제가 오늘 공매물건 고른 것은 건축물 관리장은 있는데 건물 등기부등본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그러면 이 건물은 매각죄이다 보니까 이 공매에서 건물은 매각지역이고 땅만 팔다 보니까 세입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없이 나오지를 않아요. 참
국내에서 내가 보면 이게 조금 뭐랄까 불합리하지 않나 보여요. 왜냐면은 땅이 없이 건물이 지어져요? 땅 없이 건물 지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에 세입자가 있을 때는 땅 주인한테다가 돈 달라고 하지 못해도 대항력은 있어요. 버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나는 내 돈 받을 때까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땅 주인이 누구든지 건물 주인이 상관하지 않고 내 돈 받을 때까지 나는 못 나간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공매 물건을 여러분들이 입찰을 하시려면 반드시 동해에 가서 면사무소에 가서 전입사항 확인해 보시고 전입이 누가 어떻게 돼 있는가는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새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아셔야 되고 공매 물건에서 건물은 매각조에 땅만 나왔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것이 없더라 이런 뜻입니다. 또 공매는 그 건물까지 같이 받아도 인도 명령이 안 나죠. 아니 공매는. 그렇지 그 인도 명령 안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이게 세계 물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사는 거고 아니면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건물과 땅 주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제3자한테 파는 것이 이게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으니까 무허가 건물은 아닌 겁니다. 이거는 무허가 건물은 아니고 건축물 관리장을 내 걸로 만드는 거니까 이번 12월 6일 날 핵심이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건물도 건물 매각 제휴로 나왔을 때 그런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키는 방법이든지 아니면 무허가 건물을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실전 사례를 갖고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면 근데 오늘 여기서 제가 하는 건 지금 제가 오늘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의 공매는 건축물 관리장은 전부 다 있다. 자, 제일 첫 번째 번호 기록했으면 되면 이겁니다. 공매 2024 12415의 001입니다. 강천면에 여주시 강천면에 대지 610제곱미터 건물은 매각주입니다. 대지 보면 이렇게 매각 물품에서 대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강천면인데 여기 보면 주위에 뭐가 있다? 버스 정류소도 있다. 위치나 이런 건 상당히 좋아요 보면.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 가격이 얼마였었죠? 1억 5,900짜리가 얼마까지 지금 하락했죠? 1억 2,700까지 하락했는데 이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분들이 그 아직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아 나는 어느 정도에 떨어졌을 때 들어가야 되겠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가 감정 가격인데 10%씩 떨어졌는데 3번 떨어졌으면 경매에서 70%죠. 한 번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또 3번 떨어지면은 70% 그러니까 49%까지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것이 이 날짜인데 언제죠? 11월 24일 날 이 날짜 이 밑에 이 날짜인데 12월 1일서부터 여기 3배쯤 나가서 계속해서 하락하다 보니까 1억 1,000에 들어가든지 6,500에 들어가든지 7,900에 들어가든지 요 가게에 들어가면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2차선 대로변 옆에 있는 이게 땅입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이죠. 생산관리 지역이 좋아요? 계획관리 지역이 좋아요? 네? 건물이 지어져 있을 때는 똑같아요. 주택으로 지었을 때는 생산관리지나 계획관리는 똑같지 뭘. 대로변 옆에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겁니다. 요것도 도로로 돼 있는 겁니다. 여기 앞에. 여기 보면 강천면에 이렇게 2차선 대로변 옆에 있는 겁니다. 건물이 요런 건물이 2층 건물이죠. 요 건물입니다. 여기 2층 건물이 이렇게 된 거죠. 도로보다 조금 낮네요. 네, 도로보다 조금 낮아요. 여기 보시면 건축물 관리장이 누구 이름으로 돼 있죠? 박성루로 돼 있죠.
자, 우리 여론이 이게 공매에서는 이게 나온 게 공모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뭐가 나왔죠? 배당 요구한 것이 나와 있죠. 배당 요구한 것이 얼마죠? 보면 여기 보면 1,700, 1,700, 1,800. 그 다음에 얼마? 6,100. 그러니까 전부 다 빚이 얼마나 하면 약 1억 한 2천 정도쯤 되는 거죠. 빚이. 이거 제가 보면 이 정도쯤 되면은 이제 제가 권리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건물 주인도 이득이 돼야 되고 나도 이득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1억 2천 정도 빚을 떨어버리고 이 빚을 1억 정도에 떨어버린다는 얘기는 내가 낙찰받아서 이 사람한테는 이 건물주한테 1억 주고 판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1억 2천 빚을 1억에 떨어버리고 현재 건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할 때 내가 입찰이 얼마나 들어갈 거냐 그러면 아 내가 만약의 경우에 건물주인이 내 땅을 다시 산다고 그러면 내가 건물주인한테 어느 정도 팔아야 되겠다. 그랬을 때 내가 얼마 정도를 낙찰을 받아야지 내가 마진이 생기겠다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 가격을 써야 되는데 그 이전에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아 그랬나 보다 하고 말아야 되는 거지. 그걸 아쉬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경매 투자의 가장 원칙이 그런 거예요. 물건은 언제든지 좋은 물건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욕심을 내지 말고 낙찰 가격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가격을 하락했을 때 그 입찰 가격에 낙찰을 받아라. 이건 핵심이 그겁니다. 을구는 설정이 한 개도 없이 여기 보면 박 누구죠? 증여했죠. 박 누구죠? 근데 아까는 박 누구였었죠? 다시 말하면 건물은 건축물 관리장만 있고 등기부등본이 없다 보니까 땅은 아들한테 다 상속을 하고 건물은 아버지 이름으로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법정상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법정상권이 있으면은 뭘 해야 되죠?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이죠. 그러니까 일반의 다른 데서 경매를 권리 분석하는 사람이 법정상권이 이건 없다, 이건 있다, 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정상권이 있든지 없든지는 상관이 없어. 왜? 어차피 우리가 허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돈을 벌자고 하는 목적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제 경험에 의하면은 법정상권이 있다고 해서 월세 내면서 제가 지료를 내느라고 청구해서 법정상권이 있다고 해서 판결을 나서 지료를 한 달에 뭐 30만 원, 40만 원 줘라 하고 판결을 났는데 알아서 나 그 돈 주면서 버티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먼저 보낸 진천에 얼마가 나왔냐면은 지료가 17만 얼마가 나왔는데 지료 판결을 딱 봤더니 뭐라는데 나 그 돈 내고 못 살아. 알아서 내 집 사가지고 가. 그러니까 자기가 뭐 5천만 원 갖다 아 내가 500만 원 주겠더니 알아서 500만 원 줘가지고 500만 원 주고 그냥 사버리 그 새 집을. 그럴 정도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월세 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료를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임대차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혹시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입찰 들어가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13번째입니다. 이것도 공매 물건입니다. 영동면 죽산이에요. 이거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집은 새로 지은 집 같아요. 집 새로 지었죠? 근데 건축물 관리장은 옛날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건물하고 옛날하고 건물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이것도 2천 몇백만 원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내 걸로 만든다 그러면은 영동이지만은 이것도 제가 2천 몇백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집하고 땅하고 쓸만한 거는 5, 6천만 원은 얼마든지 팔아요. 아무리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추천한 겁니다. 이렇게 대지도 있고 텃밭도 있고 아주 좋아요. 근데 영동은 좀 조금 멀긴 멀죠. 많이 멀죠. 그래도 이제 그 투자금이 2천 몇백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낙찰 받아서 하게끔 되면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여기 보시게끔 되면 문제로 돼 있죠. 1900 얼마? 38년 일제시대 때 진집인데 일제시대 때 진집인데 지금 새 집으로 나왔네. 이건 건축물 관리장은 그대로 두고 집만 리모델링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뭐 대소스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 안 그냥 하고 그냥 막 그냥 한 거 없이 그냥 그대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맨 마지막에 이제 보면 충청남도 천안시 동랑구 동면 이거는 돈이 좀 되겠더라고 보니까 팔기도 쉬울 것 같고 그 용도 이것도 천안시고 대지가 611평이면 약 200평이 조금 안 되는 거죠. 얼마까지 떨어졌죠? 하락했죠? 5,500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여주거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투자금이 작습니다. 근데 집은 상당히 또 좋아요. 여기 보면 5,500만 원까지 떨어져가고 지금 4,400에서 3,800, 3,300 요 중에서 한번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 지적법상 도로는 없습니다. 현황도로가 있는데 이 현황도로를 건축허가 났으니까 동도로가 이게 뭐야? 막지도 못하는 거 동네 마을 안길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 건축물 현황도 보면 여기 뭘로 돼 있죠? 도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지적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로 인정돼서 이 건축허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적법상 도로가 없다고 해서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여기 보면 언제 해놨죠? 2005년도죠. 상당히 그래도 최근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진천에서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 제2 세종고속도로 생기는데 그 가운데 그쪽으로 이제 위치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고속도로가 생기게 되면 좋더라고 위치도. 집이 이게 로드를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집이 상당히 좋죠. 근데 이걸 얼마를 주면 살 수 있다고요? 지금 5천 얼마인데 4천 얼마 정도든지 3천 얼마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정도 집에 이 정도 땅이면 7, 8천만 원, 8, 9천만 원 이상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이게 천안이라는 곳이에요.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여기는 보면 천안이 그 보면 지금 안성 바로 밑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무슨 뭐야 제2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저기 뭐야 세종시까지 생기는 그 고속도로 생긴 옆에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팔고 나와도 되고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건물 주인한테 내 땅을 판다 그러면 가격 마진이 좀 적지만은 이런 건물 주인을 상대로 소송해서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판다 그러면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집 상태가 좋기 때문에 마진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낙찰을 받으면은 마무리를 잘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돈 내놓으라고 하지 않거든요. 컨설팅 비용 내놓으라고 하지 않거든요. 낙찰을 받으면 우리 특수경매는 50% 성공한 거예요. 그럼 낙찰을 받고 난 다음 또 뒷마무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거를 저하고 상담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건축주를 만나고 어떻게 해봐라. 그거 안 됐냐? 그러면 그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어떻게 하자? 중간에 협상을 어떻게 하자? 이런 거를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의해서 마무리를 잘 해야지 수익이 생기는 건데 마무리를 잘못하면 5천만 원의 이득이 생길 것을 500만 원, 1000만 원도 안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낙찰 받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낙찰 받고 난 다음에 뒤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장 이 공매 물건 세계에는 입찰 전에는 세입자만 확인하고 낙찰을 받고 나면 건축물 관리자가 다 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 관리자에 있는 건물주들과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서 어떻게 마무리 질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저하고 의논해서 마무리가 다 될 때까지 같이 의논하자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나한테다가 낙찰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려면 기본 원칙을 알아야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뭘 물어볼 거예요 나한테다가? 뭐 물어볼 거예요? 즉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 12월 6일 날 토지 특강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는 거 어느 정도 대강은 알아야지 내가 건축주를 만나고 왔더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 답변을 내가 해주면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12월 6일 날 특수경매 특강을 하는 거는 전부 다가 5시간인데 1시간은 법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머지 4시간은 전부 다가 이렇게 낙찰을 받았던 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다는 실전 사례를 갖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판사님이 철거해라 지료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을 해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둘이 만나서 건물 주인이 땅을 사게끔 하든지 땅 주인이 건물 주인을 사게끔 하는데 그러한 실전 사례가 한 10개 이상 정도가 이번에 나오는데 그때 제가 뭘 하냐면 조정을 해서 가격하고 합의를 했거든요. 합의를 했는데 합의한 대로 이행을 안 해. 예를 들어서 건물 주인이 내가 땅을 6천만 원 주고 샀는데 1억 주고 사겠다고 했어. 알았어. 1억 주고 산다고 조정했어. 근데 1억 안 줘. 어떻게 할 거야? 왜? 나는 이미 철거하고 지료를 달라고 소송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조건은 조정하는 순간 철거와 지료 달라는 것은 뭔다? 철회한다고 했어요. 나는 철거와 지료 달라는 거 철거했는데 담당자는 판사님이 1억 주라고 하는데 안 줘. 그럼 먼저 왜? 동시 이행권에 있다. 왜? 돈을 주는 때 땅을 바로 주는 걸로. 근데 나가 아직 돈을 못 주니까 너도 나 땅 안 주면 되지 않냐고 기양 살고 있는 거야. 즉 이러한 실전 사례를 다 듣고 나면 조정을 했을 때 조정할 때 판사님한테다 거기다가 저 날짜에 어떻게 어길 때는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를 다 집어넣어야 되는 그 실전 사례를 갖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조정한다고 해서 내가 6천만 원 주고 샀는데 1억 주고 사기로 했어. 오케이. 처음엔 더듬으로 야 잘됐다 했는데 그렇게 어기는 사례가 있었다는 거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런 실전 사례를 다 들어야지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내가 조정에 갔을 때는 조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아야지. 그래야지 그것은 내 머리에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을 이렇게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면 조정할 때 판단인데 이런 얘기하고 이거를 조정할 때 반드시 이거는 확인해봐라. 이런 얘기를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뭘 해야 돼? 물어볼 수 있어야지 내가 얘기를 해주잖아. 안 물어보는데 내가 전화해서 너 왜 안 물어봐? 네가 그렇게 다 알아 내가 얘기할 수가 있냐고요.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입찰 가격을 쓸 때 5만 원만 낮게 쓰고 강의를 들으세요. 네. 그 이 사례를 아는 것이 몇 천만 원에서 몇 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결과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의하고 그 12월 6일 날 특강 때 한번 또 보도록 하고 오늘은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